나는 강지원. 30살이다. 3년 전 금민우와 결혼했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인생 승리자라고 말했다. 친가는 세대째 운영하는 수출입 기업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대학에서 금융분석을 전공했고 졸업 후 유수증권사에서 우등한 성과를 내며 승진했다. 하지만 민우가 부인이 집안을 돌려주면 내가 회사를 키워드릴게라는 말을 하자 나는 꿋꿋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그의 뒤를 받쳐줬다. 시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시어머니 박순옥은 단독으로 민우를 키웠다. 처음엔 그녀가 단순히 외로워하며 사위에게 의존하는 어머니라고 생각했다. 결혼 초 시어머니가 5억 원의 고액 도박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친가에게 빌려서 갚아줬다. 민우의 회사가 자금난에 직면했을 땐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친가의 거래망과 자금을 온통 투입했고 결국 그의 회사는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오늘은 우리 결혼 3주년 기념일이다. 아침에 민우가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게 갈게라고 말했지만 나는 미리 예약한 레스토랑과 함께 임신 검사 결과를 선물로 준비했다. 아침 병원에서 받은 검사지에는 임신 8주, 태아 발육 정상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오후 3시에 집에 돌아왔지만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원이 이제 더는 쓸모없어졌어. 그녀의 정신분열증 진단서 준비됐어? 그렇게 하면 맨몸으로 내보낼 수 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회사 주식도 모두 민우 명의로 옮기고 그녀 친가의 자산도 빼앗아올 수 있을 거야? 잠시 뒤 민우의 낮은 응답이 들렸다. 엄마. 역시 영리하시다. 그녀가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모든 게 우리 손에 맞을 거다. 그동안 친가의 돈과 인맥을 썼으니 이제는 버리는 시간이지. 나는 손에 쥔 검사지를 꽉 쥐었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었고 검사지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찔러도 아무 느낌이 없었다. 3년 동안 내가 바쳐온 모든 게 속임수였나? 돈, 시간, 노력, 심지어 직장까지 포기한 건 결국 이들 모자의 음모에 속아준 것일 뿐이었다. 나는 발소리를 내지 않고 현관문 뒤에 숨어 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격렬하게 뛰고 머리는 어지러워지지만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단지 이들에게 보여줄 연극을 준비하는 마음이 차오르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건 미친 아내라면 나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겠다. 하지만 대본은 내가 정할 것이다. 이들 모자가 내게 준 상처와 굴욕은 단순히 정신병원이 아니라 더 깊은 지옥으로 데려가는 대가로 갚아받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현관문을 살짝 닫고 마치 방금 들어온 것처럼 발소리를 내며 거실로 걸어갔다. 얼굴에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검사지는 가방 속 깊이 숨겼다. 시어머니와 민우는 급히 이야기를 멈추고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 남아있는 희망과 음흉함을 나는 선명하게 보았다. 오, 지원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시어머니가 일부러 편안한 톤으로 물었다. 나는 미소를 더하며 대답했다. 기념일이라 일찍 끝내고 왔어요. 민우 오빠도 곧 올까요? 민우가 웃으며 다가왔다. 곧 갈 거라고 했지? 기념일을 챙겨주려고 이렇게 일찍 왔어? 고마워. 그는 내 어깨를 쓰다듬었지만 그의 손길은 차갑고 거칠었다. 나는 그의 손을 피하듯 자연스럽게 옆으로 갔다. 아니야. 그냥 일이 잘 끝나서요. 시어머니, 오늘 저녁 뭐 해드릴까요? 문서 기념일이라 특별히 해드릴게요. 내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래. 지원이 마음에 드는 걸 해줘. 오늘따라 잘 해먹고 쉬어야지.
나는 계속 미소를 짓고 주방으로 갔다. 가방 속의 검사지와 함께 내 안에 피어나는 복수의 불씨는 더욱 강해졌다. 첫 단계는 은폐다. 이들에게 나의 진정한 마음을 모른 채 충분한 증거를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기대하는 정신이상 증상을 보여주며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이다. 주방에서 물을 마시며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나는 여전히 예뻐 보이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제부터 강지원은 없다. 오직 복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저녁 식사는 평온하게 진행됐다. 시어머니는 내가 만든 음식을 마음껏 먹으며 지원이 요리 실력이 진짜 좋아졌다고 칭찬했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이 하나도 없었다. 민우는 잦은 전화 통화로 바쁘다는 척했고 대화도 최소화했다. 아마 내가 일찍 와서 그들의 계획에 조금 혼란을 줬는지 모른다. 저녁을 마치고 민우가 회사에서 남은 일 처리해야 해라고 말하며 서재로 갔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피곤해서 샤워하고 잠들 거예요라고 말하며 방으로 갔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미소는 사라졌다. 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미니어처 녹음기를 꺼냈다. 이 녹음기는 배터리가 30일 이상 견디고 원격으로 음성 파일을 외국 서버에 자동 업로드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첫 번째 타겟은 시어머니의 주얼리 상자다. 그녀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상자 안의 보석을 살펴보는 버릇이 있었다. 나는 살짝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시어머니가 TV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 그녀의 방으로 침입했다. 주얼리 상자는 침대 옆 진열장에 놓여 있었다. 나는 상자 뚜껑을 살짝 열고 안쪽 깊은 이중 구조 틈에 녹음기를 넣었다. 상자의 보석들이 빛나지만 나는 그 빛보다 증거를 모으는 행위에 더 집중했다. 녹음기를 설치한 뒤 나는 무사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이제 첫 번째 증거 수집 단계가 완료됐다. 다음은 정신이상 증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계획된 첫 번째 행동은 세탁분말을 분유로 마시는 것이다. 이틀 뒤 주말 오후가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집에 와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평소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내 것을 까불거나 민우 회사의 성공을 시어머니 덕분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이들을 위해 차와 간식을 차려놓았다. 지원아, 아이가 생기면 이 분유 좋다던데? 샘플 좀 보여줘봐라고 시어머니의 친구인 김 여사가 말했다. 이는 완벽한 기회였다. 나는 미소를 짓고 네,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갔다. 하지만 나는 냉장고 위에 놓인 세탁분말 통을 들고 나왔다. 세탁분말은 하얀 가루로 분유와 비슷하게 생겼다. 나는 컵에 세탁분말을 푹 넣고 물을 붓고 젓고 있었다. 어머나, 지원아, 그게 뭐야? 김 여사가 깜짝이 난다며 외쳤다. 시어머니는 의도적으로 놀란 표정을 짓고 지원아, 그건 세탁분말이야. 분유가 아니잖아.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희망이 번뜩였다. 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아니에요. 이게 분유 아닌가요? 라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제 민우 오빠가 사와준 건데 민우가 방에서 달려나왔다. 지원아, 뭐 하는 거야? 그는 내 손에서 컵을 빼앗아내고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미 세탁분말인데 아무래도 최근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정신이 좀 혼란스러워 보여.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안해요. 나도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서. 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었다. 진짜로 울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증거를 만들어줘야 했다. 어쩌다 이래. 시어머니는 내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좀 쉬어야 해. 너무 애써서 그래? 의사한테 한번 데려가 봐야겠다. 그녀의 말은 걱정이지만
그의 손길은 가볍고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감춰져 있었다. 주변 친구들은 속삭이면서 나를 쳐다봤다. 이래서 출산 전에 스트레스 안 받아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다 같은 말들이 들렸지만 나는 그 모든 걸 무시했다. 네, 시어머니. 그래도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친구들이 떠난 뒤 민우가 내 방에 왔다. 지원아, 정말 괜찮아? 최근에 내가 좀 이상해 보여? 내가 내일 의사 예약해 줄게. 나는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말했다. 그래. 고마워요, 오빠. 그의 등을 보며 내 심장은 차갑게 웃었다. 첫 번째 기상 행동 성공. 이제 이들은 나를 더욱 방심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증거를 모으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밤에 시어머니가 잠든 뒤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외국 서버에 연결하여 녹음기 상태를 확인했다.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다. 오늘 저녁 시어머니가 김 여사에게 이제 좀 진전이 있구나라고 속삭인 말도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다음 단계는 두 번째 기상 행동을 준비하는 것이다. 나는 서치창에 정신분열증 증상을 검색했다. 단순히 세탁분말을 마시는 건 부족하다. 좀 더 극적인 행동이 필요했다. 동시에 민우의 회사 회계장부를 접근해야 했다. 그가 자산을 이전하는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친구인 이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진은 법무회사에서 근무하며 나의 계획을 알고 있다. 민우 회사의 회계 데이터 접근할 수 있나? 필요해. 금방 뒤 수진이 답장했다. 아는 사람이 있지만 위험해. 조심해야 해. 언제 필요해? 일주일 안에. 가능하면 빨리. 알았어. 데이터 얻으면 바로 너에게 보내줄게. 하지만 너도 너무 위험하지 않아? 그들에게 의심받으면 안 된다. 걱정 마. 나는 잘할 수 있어? 메시지를 보내고 스마트폰을 끄다. 창밖은 어둡다. 하지만 나의 눈에는 빛이 있다. 복수의 여정은 겨우 시작됐다. 이들 모자가 나를 짓밟을 때 그들은 오늘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른다. 나는 가방에서 임신 검사지를 꺼냈다. 손으로 배를 감싸고 말했다. 아기, 기다려. 엄마가 이들에게 정의를 내려줄게.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이 검사지는 나의 가장 중요한 동료이자 복수의 동기다. 이 아이를 위해서도 그리고 지난 3년을 속여간 자신을 위해서도 이 복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아침 식사 때 오늘 의사 진료 갈 테니까 준비해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의사 진료는 역시 그들이 미리 준비한 합작자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게임에 따라갈 뿐. 결국 게임을 끝내는 건 나일 것이다. 진료를 가기 전 나는 시어머니의 화장대 서랍을 살펴봤다. 그녀는 중요한 문서를 화장대 안에 숨겨두는 버릇이 있었다. 거기에서 민우 회사의 비공식 회계 장부 한 장을 발견했다. 몇 개의 외국 계좌 번호와 금액이 적혀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외국 서버에 업로드했다. 이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다. 지원아, 준비됐어. 갈 시간이야. 민우가 문 밖에서 불렀다. 나는 서랍을 제자리에 놓고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열었다. 준비됐어요, 오빠. 오늘의 진료는 복수의 또 다른 단계일 뿐이다. 그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 하면 나는 그 레이블을 이용해서 더욱 깊이 침투할 것이다. 차 안은 잠잠했다. 민우는 운전석에서 가끔 내 쪽을 쳐다보며 괜찮아. 의사한테 잘 말해줘야 해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부족했다. 나는 창밖을 보며 고개만 끄덕였다. 미리 준비한 작은 녹음기가 목걸이 속에 숨겨져 있다.
이 목걸이는 친구가 해외에서 사다 준 것으로 내부에 마이크와 48시간 녹음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움직임이 없어도 자동으로 저장 후 서버에 업로드한다. 병원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개인 클리닉이었다. 문당 의사는 박준호 씨로 시어머니가 오래된 지인이라고 소개한 사람이었다. 진료실에 들어서는 순간 박 의사는 너무나 표면적인 검사를 했다. 맥박을 재고 간단히 질문했을 뿐이다. 최근에 잠이 안 와? 혼자 이야기하거나 보이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진 않아? 박 의사는 펜을 잡고 의무기록지를 앞에 놓았다. 그의 눈빛이 민우에게 살짝 쳐다보았다.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잘 자요. 그런데 가끔 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는 그들이 원하는 답변이다. 민우가 곧바로 말했다. 의사님. 그래요. 최근에 세탁분말을 마시는 행동도 있었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해. 정말 걱정이 되는데? 박 의사는 끄덕이며 아마도 스트레스로 인한 조현병 초기 증상으로 보인다라고 결론지었다. 그가 의무기록지에 글을 쓰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약을 처방해주고 다음 주에 재진료 오도록 하자. 필요하다면 입원 검사도 추천할 수 있다. 입원까지 해야 해? 나는 의도적으로 겁먹은 표정을 지었다. 아직은 모르지만 안정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박 의사는 미소를 짓지만 그 미소가 차갑다. 가족이 잘 지켜봐야 해. 특히 스트레스 주는 일을 피해야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어요라고 말했다. 동시에 목걸이 녹음기는 모든 대화를 담고 있었다. 진료를 마치고 복도로 나갈 때 나는 민우가 박 의사에게 고마워요 의사님. 약속한 대로라고 속삭이는 걸 들었다. 박 의사는 웃으며 걱정 마. 기록은 잘 해놨어라고 대답했다. 이 장면을 스마트폰 뒤편에 붙인 미니 카메라가 촬영했다. 카메라는 의상 단추로 위장되어 있었고 자동으로 외국 서버에 영상을 전송한다.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곧바로 달려나왔다. 어때? 의사가 뭐라고 말했어? 조현병 초기 증상이라고 하셨어요. 약을 처방받았고 다음 주에 재진료해야 해. 민우가 대답하며 의무기록지를 내밀었다. 시어머니는 기록지를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래. 그럼 좋다. 이제 좀 더 안심이 돼. 다음엔 입원까지 시켜야겠다. 나는 갑자기 입원 안 돼. 라고 외치며 뒤로 물러났다. 이는 계획된 두 번째 기상 행동이었다. 나는 민우가 소파에 놓고 있던 회사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 계약서는 다음 달에 체결될 중요한 거래 문서였다. 지원아, 뭐 하는 거야? 민우가 소리쳤지만 나는 이미 계약서를 찢기 시작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시어머니는 이 미친 여자 이라고 외치며 손을 뻗었지만 나는 더 세게 찢었다. 아니야. 이거 나쁜 거예요. 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다. 찢어진 계약서 조각을 바닥에 흩뜨렸다. 그 속에는 미리 넣어둔 작은 USB가 있었다. USB에는 친가에서 민우 회사에 투자한 자금 흐름도와 이전에 촬영한 비공식 회계 장부사본이 저장되어 있다. 나는 혼란 속에서 USB를 손에 쥐고 방으로 달려들었다. 어쩌다 이래. 정말 미쳤구나. 시어머니의 소리가 뒤에 울렸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USB를 스마트폰에 연결했다. 데이터를 외국 서버에 백업하는 동안 수진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민우 회사의 외국 계좌는 벨기에와 카자흐스탄에 있었어. 자산 이전 기록을 추적 중이야. 변호사팀이 인터폴과 연락했어. 감사해. 박 의사의 진료 기록도 보내줄게. 위조 의료 기록으로 고소할 거야.
나는 메시지를 보내고 USB를 가방 속 깊이 숨겼다. 저녁을 먹을 때 시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내일부터 너는 방에서 좀 쉬어. 필요한 거는 말해줘. 민우도 바빠서 너를 잘 돌볼 수 없잖아. 그녀는 나를 가둬두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나에게 유리하다. 방 안에서 더 자유롭게 증거를 정리하고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밤 11시. 시어머니와 민우는 잠들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고 검은색 옷을 입었다. 다음 단계는 새벽에 아파트 단지에서 동요를 부르며 헤매는 것이다. 이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 정신 상태를 더 확실히 심어주는 동시에 시어머니가 정신병 며느리를 돌보는 모습을 과시하려는 욕망을 자극할 것이다. 나는 창문을 살짝 열고 아래로 내려가는 사다리를 확인했다. 이 아파트는 2층에 살고 있어서 위험하지 않다. 스마트폰에는 동요 꼬마별의 음원이 준비되어 있고 녹음기와 카메라는 여전히 작동 중이다. 방 공기가 차갑다. 나는 아래로 내려가며 심장을 가눴다. 이 행동이 끝나면 또 다른 증거가 추가될 것이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민우는 나를 더욱 방심하게 되고 그들의 방어선은 점차 허물어질 것이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드문드문 보인다. 나는 길가에 서서 부드럽게 동요를 불러주기 시작했다. 꼬마별, 빛나네, 하늘 높이. 부드러운 동요가 차가운 방 공기 속에 퍼졌다. 아파트 단지의 보안 경비원이 멀리서 나를 의아하게 쳐다봤지만 나는 계속 노래를 불렀다. 스마트폰은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녹음 기능이 계속 작동 중이다. 약 20분 후 시어머니의 방 불이 켜졌다. 그녀가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이 보였다. 지원아, 이 새벽에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분노한 척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증거가 더욱 확실해졌다는 만족감이 섞여 있었다. 민우도 곧 뒤를 따라 나왔고 급히 계단을 내려왔다. 지원아, 왜 이러는 거야? 추운데 들어가자. 민우가 나의 팔을 잡았다. 그의 손이 차갑지만 나는 아무 표정을 짓지 않았다. 별, 보여. 저기. 나는 하늘을 가리키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경비원이 다가왔다. 어머니. 아가씨 이래서 오래됐어요? 최근에 이런 행동이 잦나요? 시어머니는 슬픈 표정을 짓며 아이고. 참 안타깝다. 결혼한 지 3년인데 최근에 정신이 좀 안 좋아졌어. 우리도 참 걱정이 되는데라고 말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관대한 시어머니인 양연기했다. 감사합니다. 경비원님. 이제 데리고 들어갈게요. 민우가 나를 끌고 집으로 올랐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이불에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귀는 계속 열려 있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민우의 대화가 들렸다. 이제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됐다. 다음엔 입원시키기 쉬워질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엄마. 그럼 주식 이전은 언제 할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 조금만 기다려. 그녀가 좀 더 심해지면 친가도 반문할 틈이 없게 되고 나는 목걸이 속 녹음기를 확인했다. 이 대화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외국 서버에 자동 업로드됐다. 이제 주변 인식과 함께 그들의 음모도 증거로 남았다. 이틀 뒤 시어머니의 동생인 박형식 삼촌이 가족 모임을 열었다. 그의 집은 강남에 있는 저택으로 시어머니의 친척들과 민우의 사업 파트너들이 모였다. 이는 3번째 이상 행동을 보여줄 완벽한 무대였다. 파티가 한창일 때 시어머니는 가장 아끼는 백합색 밍크 코트를 입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 코트는 민우가 작년 생일 선물로 준 것으로 값이 3천만 원이 넘는다.
나는 미리 주방에 가져온 가위를 주머니에 숨겼다. 이 가위는 주방용이지만 칼날이 예리해서 천을 쉽게 자를 수 있다. 순호가, 이 코트 정말 이뻐. 민우가 선물해준 거 맞지? 한 할머니가 시어머니의 코트를 만지며 말했다.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그래. 우리 민우가 마음씨가 따뜻하잖아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다가갔다.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고 시어머니의 코트 소매를 잡고 칼을 내리쳤다. 잘라버려. 이거 문서 나쁜 거. 아,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격렬하게 소리쳤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밍크 코트는 길게 갈라지며 솜털이 날렸다. 지원아, 너 미쳤어. 민우가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다른 쪽 소매도 잘랐다. 이 코트, 나쁜 기운이 있어. 아기를 해칠 거예요. 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다. 이는 나의 임신을 암시하는 첫 번째 말이었다.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싶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아기. 뭐라고? 너 임신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나 이 아이가 주식을 갈라먹을까 봐 걱정했는지 모른다. 민우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원아, 그 말은 뭐야? 임신했다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에서 말했어요라고 말했다. 이는 반반한 진실이다. 진료 때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 순간이 적절했다. 이 아이의 존재는 그들의 계획에 혼란을 주는 동시에 나의 방어막이 된다. 어쩌다 이래. 시어머니는 휴식을 취하려고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분노보다는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정말 입원시켜야 한다. 이 상태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나? 모임은 이렇게 혼란 속에 끝났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속삭이더니 빨리 떠났다. 집에 돌아온 뒤 시어머니는 방에만 갇혔고 민우는 나에게 왜 임신했다는 말을 안 해줬어라고 화를 냈다. 아무래도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아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의 말은 걱정이 아니라 아이가 장애를 가지면 더욱 쉽게 다룰 수 있다는 의미였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주머니 안에 가위를 꺼내고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목걸이 녹음기는 시어머니와 민우가 아이가 있으면 주식 처리가 번거롭다라고 말하는 대화를 담고 있었다. 또한 수진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전인부의 의료 기록을 위조하는 행위는 형법상 위조 문서죄에 해당하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박 의사와의 거래도 추적 중이야. 이 메시지는 나에게 큰 힘이 됐다. 이제 법적 근거도 확보됐다. 다음 단계는 시어머니가 전 며느리를 죽인 구사건을 파헤치는 것이다. 보석 상자 속 녹음기가 그녀의 이야기를 담아줄지 기대했다. 밤에 나는 시어머니의 방 앞을 지나갔다. 그녀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때도 이렇게 했잖아. 그녀도 임신했어. 하지만 결국엔 정신병원에 갔다고 말할 수 있었잖아.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전 며느리도 임신했던 것 같다. 이는 중요한 단서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이 대화를 추가로 녹음했다. 이 증거가 모이면 시어머니의 죄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복수의 그물이 점차 조여진다. 이들 모자는 아직도 나를 속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이미 나의 소나기에 갇혀 있다. 다음은 자선 만찬이 다가온다. 그곳이 이들에게 최종 심판을 내리는 무대가 될 것이다. 밤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을 스치며 들어온다.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돈다. 그녀도 임신했어라는 말은 나를 더욱 각오시킨다. 전 며느리. 그녀의 이름을 알아내야 한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박순옥의 전 며느리 이름과 3살 전 사망 사건 관련 정보를 찾아줘. 가능하다면 경찰 기록도. 금방 뒤 수진이 답장했다. 이름은 김하은. 3살 전 강남 아파트에서 목을 메고 사망했다. 경찰 기록엔 잡박으로 인한 자살로 기록되어 있지만 가족이 항의했으나 증거가 없어 취하됐다. 그녀도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결혼 후 친가 자산을 남편 회사에 투입했다는 정보가 있어 나의 심장이 천천히 뛴다. 똑같은 패턴이다. 시어머니는 김하은을 이용한 뒤 정신병 진단서로 위협하고 자산을 빼앗아온 뒤 자살로 속였다. 이제 이 사건이 이들 모자의 또 다른 죄명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4번째 비상 행동을 시작했다. 주방, 거실, 심지어 시어머니의 방문에도 작은 종이를 붙였다. 종이에는 하은이라고 손으로 쓴 글씨가 뚜렷하다. 시어머니가 아침에 이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지원아, 이런 종이 왜 붙여? 하은은 누구야? 시어머니가 종이를 찢으며 소리쳤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공포가 섞여 있다.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아가씨, 하은 아가씨가 찾아온다고 해요라고 말했다. 벽에서 불러요. 아이를 데리고. 민우가 나를 붙잡았다. 지원아, 그런 사람 없어. 너 때문에 시어머니가 놀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불안했다. 이 행동은 그들이 숨기고 싶은 과거를 건드린 것이다. 오후, 보석 상자 속 녹음기가 중요한 대화를 담아냈다. 문서 시어머니가 친구와 통화하며 하은이 그때도 이렇게 중얼거렸어. 결국엔 스스로 목매고 죽었지라고 말했다. 진단서도 박 의사한테 만들고 자산도 모두 민우 명의로 옮겼어. 지금 이 지원이도 똑같은 걸 할 거야. 녹음 파일이 외국 서버에 업로드되는 걸 확인하며 나는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김하은의 경찰 기록과 의료 기록을 찾아줘. 박준호 의사가 진단서를 위조했다는 증거가 필요해. 알았어. 법무팀에서 증거 보전을 신청했어. 경찰 기록에는 박 의사가 당시 진료를 한 기록이 없는데 진단서는 제출됐다. 이건 명백한 위조다. 수진의 답변은 확실했다. 국제 변호사팀이 벨기에와 카자흐스탄 계좌에 대한 자산 동결 신청을 냈어. 금융감독원과 협력 중이야. 나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른다. 이제 법적 준비가 거의 끝났다. 김하은의 사망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직접적인 범행이다. 위조 문서죄, 부당 이득 취득, 간접살인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오늘 저녁, 시어머니는 사랑의 나눔이라는 이름의 자선 만찬을 준비한다는 말을 했다. 지원아도 함께 가자.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는지 보여줘야 해. 그녀는 마치 정신병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로 포장하려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어머니. 그래도 좋아요. 이 만찬이 이들 모자의 최후 무대가 될 것이다. 자선 만찬은 다음 주 토요일 서울 강남의 명품 호텔에서 열린다. 시어머니는 이미 기자들에게 아내의 정신 상태를 걱정하며 다른 어려운 가정을 돕고 싶다는 인터뷰를 했다. 뉴스 기사에는 시어머니가 나를 안아주는 모습이 담겨 있지만 그 사진은 강제로 촬영한 것이다. 나는 미리 호텔 내부 레이아웃을 확인했다. 친구가 해당 호텔에서 이벤트 기획을 하는 사람이라 화면 프로젝터와 음향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또한 만찬에 참석하는 인물 명단도 받아냈다. 기업 CEO, 정치인, 유명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시선 앞에서 이들 모자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큰 처벌이 될 것이다. 밤에 나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외국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분류했다. 첫 번째는
박순옥이 의료 기록 위조를 교사하는 녹음. 두 번째는 민우의 외국 계좌 자산 이전 기록. 세 번째는 김하은 사건 관련 위조 진단서와 경찰 기록. 네 번째는 시어머니가 도박 빚을 내고 친가 자산으로 갚은 증거. 다섯 번째는 박준호 의사와의 금전 거래 내역이다. 변호사팀이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증거가 법적 효력이 있으며 형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다. 자산 동결이 다음 주 초에 완료될 예정이야. 김하은 사건은 간접살인 혐의로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나는 이불 속에서 배를 감싸고 말했다. 아기, 곧 끝나. 이들에게 정의를 내려줄게. 이 아이는 나의 가본이자 김하은을 위해서도 싸워야 하는 이유다. 자선 만찬 전날. 시어머니는 나에게 오늘은 예쁜 드레스를 입어라고 말하며 옷장을 열었다. 그녀가 고른 드레스는 너무나 단순하고 살짝 낡은 스타일이었다. 마치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미소를 짓고 네, 시어머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가방 속에 미리 준비한 검은색 시스루 드레스를 가지고 있었다. 이 드레스는 단정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복수하는 여성의 모습을 완성할 것이다. 자선 만찬 당일 아침. 나는 샤워를 하고 드레스를 입었다. 거울 속에 나는 눈빛이 차갑고 결연하다. 목걸이 녹음기는 여전히 작동 중이고 스마트폰에는 호텔 시스템과 연결된 앱이 실행되어 있다. 민우가 방에 들어왔다. 준비됐어. 빨리 가야 해. 기자들도 기다릴 거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됐어요, 오빠. 차가 호텔로 향한다. 창밖을 지나가는 사람들, 건물들. 이 모든 게 평범해 보이지만 오늘 저녁 이 도시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박순옥, 금민우. 너희가 만들어낸 아픔과 굴욕을 오늘 저녁 모두 갚아받을 것이다. 호텔 앞에 도착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진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짓고 기자들에게 손짓하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 뒤에서 묵묵히 따라갔다. 표정은 평온하지만 내 심장은 복수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제 무대에 올 시간이다. 호텔 볼룸은 화려하게 꾸며졌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을 내고 테이블에는 흰색 장미와 촛불이 놓여 있었다. 참석자들은 모두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부유한 분위기를 자랑했다. 시어머니는 즉시 인물들 사이로 들어가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인사를 나눴다. 그녀의 표정은 자랑스럽고 마치 이 자선 만찬의 주인공인 양이었다. 민우는 사업 파트너들과 모여 회사가 다음 달에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야라고 자랑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나의 친가 자산과 인맥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마치 모든 성공이 그 혼자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말했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서 물만 마시고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눈은 모든 걸 관찰하고 있었다. 목걸이 속 녹음기는 잘 작동 중이고 스마트폰은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호텔 프로젝터 시스템과 연결된 상태다. 친구인 이수진이 볼룸 뒤편에서 이벤트 스태프 복장을 하고 있으며 나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모든 준비 완료라는 뜻이었다. 강 부인. 오늘도 예쁘시네요. 하지만 최근 기사에서 본 것처럼 건강이 안 좋으시다던데? 한 남성 최고 경영자가 다가와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네. 그런데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예요? 라고 말하며 공중을 가리켰다. 이는 5번째 기상 행동이었다. 남성 최고 경영자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민우가 곧바로 말했다. 죄송해요. 부인이 최근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요. 그는 나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조금만 쉬어도 되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거칠었다. 시어머니가 이쪽으로 왔다. 지원아, 좀 더 가만히 있어? 문서를 사람들이 보고 있어? 그녀는 표면적으로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좋아진다는 만족감이 있었다. 자선 경매가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500만 원을 기부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이야라고 말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그녀에게 집중됐다. 다음은 민우가 1000만 원을 기부하며 엄마의 가르침을 따라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가식이었다. 이 돈들은 결국 나의 친가와 김하은의 자산에서 나온 것이다. 경매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무대에 올랐다. 오늘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 며느리 강지원이 건강을 잃은 이후 다른 어려운 가정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저희 가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선 활동에 참여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박수가 울렸다. 하지만 이 박수는 곧 충격과 혐오로 바뀔 것이다. 시어머니가 이제 제 며느리 강지원을 불러오고 싶어요. 그녀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는 걸 기쁘게 생각할 거예요라고 말하며 나를 불렀다. 이는 계획된 신호다. 나는 천천히 무대에 올랐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미소를 짓고 지원아 오늘도 고생했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밀어냈다. 그 순간 볼륨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다. 시어머니와 민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고생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나는 차갑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는 오랫동안 감춰온 진정한 목소리였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3년 동안 제 친가 자산을 빼앗고 제 몸속 아이까지 위협하려 한 덕분에 지원아 뭐라고 말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격렬하게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떨렸다. 민우도 다가왔다. 지원아 너 미쳤어. 이런 자리에서 미쳤다고. 그건 당신들이 원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미소를 짓고 스마트폰을 꺼냈다. 볼륨 좀 높여주세요, 수진아. 볼륨 뒤편에 있던 이수진이 프로젝터를 켰다. 대형 스크린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원이 이제 더는 쓸모없어졌어. 그녀의 정신분열증 진단서 준비됐어. 그렇게 하면 맨몸으로 내쫓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경악했다. 시어머니는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만들었어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계속 들어보세요. 나는 말했다. 다음은 민우의 목소리였다. 엄마. 역시 영리하시다. 그녀가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모든 게 우리 손에 맞을 거다. 이어서 박 의사와의 대화도 나왔다. 의사님. 약속한 대로 걱정 마. 기록은 잘 해놨어. 금전 거래 내역이 화면에 함께 보였다. 박 의사가 민우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계좌 이체 기록이 선명하게 표시됐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나는 손을 올렸다. 화면이 바뀌었다. 벨기에와 카자흐스탄에 있는 외국 계좌 정보. 그리고 거기에 이체된 50억 원의 자산 이력이 나열됐다. 이 돈들은 제 친가가 민우 회사에 투입한 자금과 제가 시어머니의 도박 빚을 갚은 돈입니다. 당신들은 이걸 몰래 외국으로 이전했죠?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싶어 하는 듯 기울어졌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이 돈은 오해. 그럼 이걸 봐요. 화면에 김하은의 사진이 나왔다. 젊고 예뻤던 여성의 모습이었다. 김하은 씨. 당신의 전 며느리. 3살 전 자살로 기록된 사람이죠. 이제 볼륨 전체는 온통 속삭임이 돌았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빠르게 움직였다. 하은 씨도 제와 똑같은 운명을 겪었어요. 친가 자산을 투입했고 임신했지만 당신들의 음모로 인해 정신병원에 갔다가 결국 죽었죠. 나는 시어머니를 응시했다.
박 의사가 위조한 진단서, 당신이 하은 씨를 협박한 녹음, 그리고 경찰 기록에 없는 증거들이 모두 있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가 하은이 그때도 이렇게 중얼거렸어. 결국엔 스스로 목매고 죽었지라고 말하는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민우는 달아나려고 뒤로 물러났지만 볼룸 출입구에 경찰관들이 서 있었다. 이는 변호사팀이 미리 연락한 것이다. 이제 끝이에요. 박순옥, 금민우. 나는 배를 부드럽게 감싸고 말했다. 당신들이 원한 미친 며느리는 없어졌어요. 대신 정의를 구하는 임신부가 나타났죠. 시어머니는 갑자기 숨을 멈추고 몸을 떨렸다. 아! 이라고 소리치며 무릎에 꿇었다.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가 볼룸 밖에서 들렸다. 민우는 경찰관에게 붙잡혔지만 여전히 외쳤다. 지원아, 너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운명이에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법정에서 모든 걸 증명할게요. 문서 전장에서 박수가 울렸다. 이번엔 진정한 박수였다. 기자들이 나에게 다가오려 하지만 이수진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나는 무대에서 내려갔다. 햇살이 볼룸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나를 감싸고 있었다. 뱃속 아이가 살짝 움직인 것 같다. 이는 승리의 신호다. 하지만 이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김하은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나와 같은 운명을 겪을 여성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볼룸 밖으로 점차 멀어진다. 시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스트레처에 실려갔고 주변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속삭였다. 민우는 경찰관에게 팔을 묶여 있지만 여전히 나를 향해 외쳤다. 지원아, 너 이거 후회할 거야. 친가도 같이 망할 거야. 나는 그의 외침을 무시했다. 친가는 이미 나의 계획을 알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민우 회사와의 거래를 철회했고 자산을 보호했다. 그의 위협은 아무 의미가 없다. 금민우 씨, 지금은 혐의를 부인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경찰관들에게 손짓했다. 스마트폰과 외국 서버에 저장된 모든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조 문서죄, 부당 이득 취득, 간접 살인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끄덕이며 민우를 볼룸 밖으로 이끌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만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나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전장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 집중됐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빨라졌다. 아까 말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나는 배를 부드럽게 감싸고 말했다. 제 외할아버지가 최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가 지난달 세상을 떠나면서 그 다이아몬드 광산의 모든 권리와 자산을 제게 물려주셨어요. 시장 가치는 약 3천억 원입니다. 전장이 경악했다. 속삭임이 격렬하게 퍼졌다. 3천억 원. 정말인가? 강부인이 이렇게 부유한 상속을 받았다는 건? 이전에 시어머니와 민우를 동조했던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이제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했다.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빼앗으려 한 더 큰 상품이었어요. 나는 미소를 짓고 말했다. 하지만 당신들은 제 친가의 작은 자산에만 집중했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이는 바로 당신들의 단점이자 제 승리의 이유입니다. 이수진이 다가와 변호사팀이 왔어라고 속삭였다. 볼룸 입구에서 3명의 변호사가 걸어왔다. 그들은 국제적인 법적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며 미리 준비한 법적 문서를 들고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지원 씨의 변호사팀입니다.
리더인 김민정 변호사가 마이크를 받았다. 금민우 씨와 박순옥 씨에 대한 형사소송과 함께 외국 계좌에 이전된 자산 환수 소송도 즉시 제기하겠습니다. 또한 김하은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할 것이며 관련 증거는 모두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에 김하은의 부검 보고서를 투영했다. 이 보고서에는 김하은 씨가 사망 전에 고통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흉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박순옥 씨가 그녀에게 정신병 약을 강요했던 증거도 화학검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회장 전체에서 한숨이 돌았다. 기자들은 이 사건을 위해 경악하며 노트를 썼다. 이 정도면 박순옥 씨는 확실히 유죄일 거다. 역시 전 며느리 사건이 수상했다는 말들이 들렸다. 나는 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제 모든 법적 절차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시어머니와 민우는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볼룸을 나갈 때 이전에 시어머니의 친구였던 김 여사가 다가왔다. 지원아, 죄송해. 그동안 순옥이 말을 믿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 여사, 지금 후회해도 늦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이 함께 그들의 악행을 방관했다는 점을 잊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녀를 떠나고 이수진과 함께 호텔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가 차갑지만 내 마음은 평온했다. 복수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 차 안에서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김하은의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김하은 씨의 원인을 밝히는데 성공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의를 내려줄게요. 함께 싸워주시겠어요? 금방 뒤 답장이 왔다. 강지원 씨, 정말 감사합니다. 3살 동안 우리가 원망했던 것 증명해 주셨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든 말씀해 주세요. 나는 눈을 감았다. 이는 김하은을 위한 승리이자 모든 억압받는 여성을 위한 신호다. 차가 움직이면서 시어머니가 입원한 병원과 민우가 구금된 경찰서를 지나갔다. 이들에게는 이제 아무런 기회도 없다. 수진아, 다음 계획을 시작하자. 나는 말했다. 박순옥이 사는 저택을 사들여야 해. 그곳을 여성법률지원센터로 만들 거야. 정말로. 그 생각 좋은데? 이수진이 기뻐하며 말했다. 얼마나 필요한 곳이냐. 그래. 나는 이제 혼자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배를 감싸고 말했다. 다른 여성들이 나와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법률적 도움과 심리적 지원을 해주고 싶어요. 이는 하은 씨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내 아이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차가 저택으로 향한다. 이제 이 저택은 더 이상 악의의 중심이 아니라 희망의 공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박 의사의 처벌, 민우 회사의 부도 처리, 다이아몬드 광산의 운영 계획 등이다. 복수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김하은의 가족, 이수진, 변호사팀, 그리고 배 속의 아이가 함께한다. 이들과 함께 더 많은 정의를 내려줄 것이다. 저택 앞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와 민우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지만 나는 이를 무시했다. 이곳은 곧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곳이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순옥이 소유한 저택을 구매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 부동산 중개인은 내 결단력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강지원 씨, 정말 당장 계약을 체결하시겠어요? 저택 시세는 약 25억 원인데 오늘 안에 계약을 끝내고 내일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 나는 카드를 내밀었다.
30억 원을 지불하겠다. 나머지 5억 원은 빠르게 처리하는 보상으로 시댁에 남아있는 모든 물건은 버리거나 기부해. 단지 구조만 살려서 여성법률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겠다. 중개인은 깜짝이 난 채 네. 알겠습니다. 당장 준비하겠어요. 라고 말하며 급히 문서를 꺼냈다. 이런 속도와 결단력이 바로 이제 나의 스타일이다. 과거엔 민우와 시어머니의 말에 맹목적으로 따랐지만 이제는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걸 결정한다. 계약을 끝낸 뒤 이수진이 박준호 의사 쪽의 결과가 나왔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에 의료감독원의 공식 통지가 왔다. 박 의사는 의료법 위반, 위조 문서죄로 인해 의사 면허가 박탈되었고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다. 구형은 최대 7년 징역이다. 좋다. 나는 끄덕였다. 이는 그가 저질렀던 죄에 맞는 처벌이다. 그의 병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나? 네. 의료감독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했고 부적절한 진료와 약물 처방 기록이 발견되어 영업정지 6개월. 추후 폐업 조치를 예고했다. 이수진이 스크린샷을 보여줬다. 나는 미소를 짓고 다음은 민우의 회사라. 민우가 운영하던 금성산업은 이미 자금 사슬이 끊겼다. 외국 계좌가 동결되고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 철회했기 때문이다. 변호사팀에게 지시해서 금성산업에 대한 파산 청구를 내려 저는 최대 채권자로서 모든 자산을 회수하겠다. 이틀 뒤 금성산업 파산 청구 소식이 뉴스에 떴다. 기사에는 금민우 최고 경영자의 부당 자산 이전과 불법 거래로 인해 기업이 파산이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다. 과거 민우와 손을 맞잡았던 사업 파트너들은 모두 그를 버렸고 심지어 그의 불법 행위를 증언하기 위해 변호사팀에 연락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자 패자에게는 관대하지 않은 세상의 법칙이다. 강지원 씨. 금성산업의 자산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보고했다. 공장, 사무실, 차량 등 총액 18억 원에 해당하는 자산을 매각했고 이 금액은 여성법률지원센터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우가 비공식적으로 소유했던 부동산도 압류하여 매각 중입니다. 좋다. 개조 비용과 초기 운영 자금이 충분해졌다. 나는 저택개조 설계도를 보고 있었다. 1층엔 접수대와 대기실, 2층엔 법률 상담실과 심리 상담실, 3층엔 기숙사를 마련하자. 어려운 여성들이 임시로 살 수 있도록 이수진이 심리 상담사와 법률 전문가들을 모집 중이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어라고 말하며 지원자 명단을 보여줬다. 김하은 씨의 언니도 법률사로서 함께하려고 연락했어. 동료 여성을 위해 싸우고 싶다고 말했어. 그녀를 영입하자. 나는 즉각 결정했다. 김하은 씨의 사건을 함께 겪었으니 더욱 애정과 책임감을 가질 것이다. 오후 남아프리카 금강석 광산 관장으로부터 영상 통화 요청이 왔다. 부인 강. 광산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강석 채굴이 완료되었고 시장 가격으로 약 50억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매월 이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리에 만족한다. 나는 말했다. 매월 수익의 30%는 여성법률지원센터 운영자금으로 20%는 나의 개인 자산으로 나머지 50%는 광산 확장과 근로자 복지에 투입하라.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을 높이고 교육과 안전시설을 강화하라. 네, 부인.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관장은 겸손하게 답했다. 영상 통화를 끝내고 나는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기, 엄마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어? 이 광산의 돈으로 더 많은 여성이 억압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때
스마트폰에 뉴스 알림이 왔다. 박순옥. 심장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형사소송에 대한 출석 의무를 받아 구금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경찰이 체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병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지만 죄를 범한 대가는 피할 수 없다. 저녁. 김하은의 언니인 김지윤 법률사가 찾아왔다. 강지원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은 3살 동안 억울함을 안고 살았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있었다. 이제 저는 당신과 함께 더 많은 여성이 이런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어요. 환영한다. 지윤 씨. 나는 손을 내밀었다. 여성법률지원센터는 다음 달에 오픈할 예정이다. 당신이 법률 상담팀 리더로 함께 해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김지윤 법률사는 단호하게 답했다. 이미 저는 관련 법률과 사례를 정리했고 상담 계획도 설계했어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성을 위해 무료 상담과 변호 서비스를 제공할 거예요. 나는 저녁을 함께 마시며 센터 운영 계획을 세웠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동료들이 생겼다는 사실을 느꼈다. 이는 복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밤에 집에 돌아오자 변호사팀으로부터 민우의 재판 일정 통지가 왔다. 다음 주 월요일에 첫 재판이 열립니다. 김민우는 위조 문서죄, 부당이득 취득죄, 간접살인용해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형은 최대 15년 징역입니다. 재판에 참석하겠다. 나는 결정했다. 이들은 내 앞에서 죄를 인정해야 하고 세상에 자신의 악행을 드러내야 한다. 잠들기 전 나는 저택 리모델링 현장 사진을 보았다. 공사장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곳은 곧 희망의 공간이 될 것이다. 과거의 아픔과 굴욕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곳.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하은 씨, 이제 안심해.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너와 같은 운명을 겪는 여성들을 지켜줄게. 뱃속 아이가 살짝 움직였다. 마치 엄마, 함께 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 아이는 나의 가본이자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큰 동력이다. 이제 남은 건 재판과 센터 오픈, 그리고 이들 모자에게 최종적인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스마트폰을 보고 웃었다. 뉴스의 김민우. 구금 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이는 포기의 신호다. 이제 그는 결코 돌아올 수 없다. 재판 첫날.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판결관이 법정에 입장했다. 나는 김 변호사와 김지윤 법률사, 이수진과 함께 원고석에 앉았다. 배를 감싼 검은색 원피스는 단정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눈빛은 아무런 흔들림도 없었다. 법정 문이 열리자 김민우와 박순옥이 감찰관에 의해 안내되었다. 민우는 검은색 구금복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에 얼굴이 창백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만 눈빛에는 원망보다 절망이 더 많았다. 박순옥은 의료보호자를 동반했지만 병원에서 나온 약 때문에 얼굴이 부어있고 손이 계속 떨렸다. 그녀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는 무죄다라고 중얼거렸다. 재판 시작합니다. 판결관이 망치를 치고 말했다. 원고 측, 증거를 제출하시오. 김 변호사는 파일을 펼쳤다. 판결관님, 제출하는 증거는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박순옥 씨가 강지원 씨에게 정신병 진단서 위조를 교사하고 김민우 씨가 이를 실행한 녹음 파일과 금전 거래 내역입니다. 둘째,
김민우 씨가 외국 계좌에 50억 원을 부당하게 이전한 금융기록과 인터폴의 자산 동결 증명입니다. 셋째, 김하은 씨 사망 사건 관련 위조 진단서, 경찰 기록, 그리고 부검 보고서에서 확인된 강압적 흉터 증거입니다.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에 모든 증거가 순차적으로 투영되었다. 박순옥이 지원이 이제 쓸모없어졌어라고 말하는 녹음. 박 의사와의 금전 거래 이체 내역. 외국 계좌 이전 기록. 김하은의 흉터 사진까지. 각 항목마다 증거가 제출될 때마다 법정이 잠잠해졌고 관찰석에 있던 기자들은 빠르게 기록했다. 거짓말이야. 박순옥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 녹음은 조작된 거고 이전한 돈은 전역의 노력으로 번다온 거야. 김하은은 스스로 목매고 죽은 거야. 박순옥 씨.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는 차갑게 대답했다. 녹음 파일은 법과학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조작되지 않았으며 금융기록은 금융감독원과 외국중앙은행이 공인한 문서입니다. 또한 김하은 씨의 부검 보고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판결관이 피고인 김민우, 이 증거에 대해 어떻게 주장하느냐? 라고 물었다. 민우는 고개를 떨구며 엄마의 교사를 받아 진단서 위조를 준비했고 자산을 이전한 건 사실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작고 떨렸다. 하지만 김하은 씨의 사건은 모릅니다. 엄마가 혼나 처리했다고 말했어요. 거짓말. 김지윤 법률사가 일어났다. 판결관님, 제가 제출하는 증거는 금민우 씨가 김하은 씨에게 정신병 약을 제공한 기록입니다. 그녀는 약국 영수증과 민우의 핸드폰 메시지 기록을 보여줬다. 메시지에는 엄마가 말한 대로 약을 줬어. 그녀가 잘 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금민우 씨가 김하은 씨의 사망의 공범인 것을 증명합니다. 민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때는 엄마를 거스르지 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외쳤다. 이제 그는 자기 방어를 위해 시어머니를 버리는 것이다. 박순옥이 격렬하게 소리쳤다. 너 이 새끼. 내가 다 해줬는데 배신하다니. 그녀는 감찰관에게 붙잡히려 하며 몸을 붙였지만 약물 효과와 스트레스로 인해 무릎에 꿇고 갔었다. 나는 그냥 자식을 위해서였다. 그들 가족이 우리를 속였어. 나는 이때까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법정에서 모든 걸 관찰했다. 이들의 모습은 한심할 뿐이다. 자신의 죄를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원고 강지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반박이 있느냐? 판결관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판결관님, 제가 할 말은 많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명확하고 차갑다. 피고인들이 저와 김하은 씨에게 행한 악행은 증거로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오직 정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다른 여성들이 비슷한 운명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여성법률지원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저의 복수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희망을 위한 행동입니다. 법정이 잠잠해졌다. 판결관은 나를 응시하며 끄덕였다. 재판이 끝난 뒤 김 변호사가 판결관이 증거를 충분히 인정하는 모습이었어. 다음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텐데 금민우는 10년 이상, 박순옥은 8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하은 씨의 사건은 재조사가 시작됐어. 김지윤 법률사가 추가했다. 경찰이 당시 증인을 재인터뷰하고 박순옥의 과거 행적을 조사 중이야. 이번 재판 결과와 함께 살인죄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나는 법원 밖으로 나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강지원 씨, 재판 결과에 대해 기대되는 바는? 여성법률지원센터 오픈 일정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짧게 대답하며 이수진과 함께 차에 탔다. 센터는 다음 달 15일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가 리모델링 중인 저택으로 향하는 동안 이수진이 센터 홈페이지를 오픈했더니 하루 만에 30여 건이 상담 신청이 왔어. 라고 말했다. 대부분 경제적 억압, 가정폭력, 부당한 재산 박탈 관련이야. 특히 한 여성이 남편에게 정신병 진단서를 위조당해서 자산을 빼앗기려는 사례가 있어. 너와 똑같은 상황이야. 그녀를 우선적으로 상담해주고 필요하다면 변호 서비스도 제공하자. 나는 말했다. 무료 상담과 변호는 우리 센터의 핵심 서비스다. 돈 때문에 정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저택 현장에 도착했을 때 리모델링이 70% 정도 완성됐다. 1층 접수 데스크와 대기실은 거의 마무리되었고 2층 법률 상담실에는 책장과 의자들이 설치되고 있었다. 작업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김지윤 법률사가 설비 검사를 하고 있었다. 지원시 심리상담사 3명과 법률 상담사 5명을 영입했어. 김지윤 법률사가 보고했다. 모두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들이고 무료 서비스에 동참하겠다고 말했어. 또한 기숙사로 사용할 3층은 10개의 방으로 마련했고 침대와 생필품도 구매했어. 잘했다. 나는 대기실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여성의 권리를 지키다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다. 여기에는 희망과 정의가 가득 차도록 만들자. 이때 스마트폰의 병원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박순옥이 심장 발작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선 최소 2주 이상 휴식이 필요합니다. 재판은 연기될 수 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김 변호사가 메시지를 보고 말했다. 심지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도 법원은 병원에서 증언을 받거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나는 무심히 끄덕였다. 박순옥이 어떤 상태이든 그녀가 저질렀던 죄는 변하지 않는다. 이제는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저녁. 나는 남아프리카 다이아몬드 광산 관장에게 영상 통화를 했다. 첫 번째 매출 금액 50억 원이 입금됐어요. 관장이 보고했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평균 4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강 여사가 지시한 대로 30%는 센터 운영 자금으로 50%는 광산 확장에 사용 중입니다. 광산 근로자들 중 여성 비율은 어떻게 됐어? 나는 물었다. 60%로 높였고 여성 관리자도 3명을 임명했어요. 교육 프로그램과 안전시설도 강화했고 급여도 15% 인상했습니다.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좋다. 이대로 유지하라. 영상 통화를 끝내고 나는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기, 엄마가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 너가 태어났을 때 이 세상은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운 곳이 될 거야. 이수진이 커피를 가져왔다. 다음 재판은 2주 뒤로 정해졌어. 변호사팀이 추가 증거로 박순옥이 과거의 다른 여성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혔던 사례를 찾고 있어. 만약 이 증거가 추가되면 그녀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거야. 그래. 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다. 저녁 노을이 센터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 건물은 과거 악의의 중심이었지만 이제 희망의 신호로 변하고 있었다. 복수는 아름답지 않다. 하지만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정의를 내리는 건 필요하다. 나는 이제 복수를 넘어 더 많은 여성을 위해 싸우고 있다. 이는 김하은을 위한 것이고 배속 아이를 위한 것이며 과거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다음 재판이 다가온다.
이번엔 이들 모자에게 최종적인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여성법률지원센터 오픈도 다가왔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최종 재판날. 서울중앙지법은 평소보다 더 많은 기자와 관찰객으로 붐볐다. 나는 배가 살짝 불룩한 상태로 검은색 코트를 입고 왔고, 김 변호사와 김지윤 법률사는 양옆에 서 있었다. 오늘은 이들 모자에게 최종적인 정의를 내리는 날이자 여성법률지원센터 오픈을 앞둔 의미심장한 날이다. 재판 시작합니다. 판결관의 망치 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다. 피고인 박순옥. 금민우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박순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약물 효과가 가셔가면서 눈을 뜨고 있었다. 민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다. 박순옥 씨. 위조 문서 교사죄, 부당이득 취득죄, 김하은 씨 사망과 관련된 간접살인죄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합니다. 판결관이 명확하게 말했다. 특히 반복적인 범행과 피해자에게 입힌 심각한 상처를 고려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박순옥이 갑자기 울부짖으며 나는 무죄다. 이 판결은 잘못됐어. 라고 외쳤지만 감찰관들이 그녀를 견제했고 그의 소리는 점차 희미해졌다. 금민우 씨. 위조 문서죄, 부당이득 취득죄, 김하은 씨에 대한 공범살인죄, 해외 자산 이전과 관련된 금융범죄 등 혐의를 인정합니다. 판결관의 목소리가 더욱 굳건했다. 범행의 계획성과 정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고려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모든 부당하게 취득한 자산을 환수하고 법원 비용과 피해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합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이는 후회가 아니라 절망의 눈물일 뿐이다. 법정에서 갑자기 박수 소리가 울렸다. 관찰석에 있던 김하은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고 기자들도 이를 기록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김지윤 법률사가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는 단순한 복수의 끝이 아니라 정의가 이루어진 순간이다. 박순옥과 민우는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됐고 김하은의 억울함도 드디어 풀렸다. 여성법률지원센터 오픈 행사는 다음 날 저녁에 열렸다. 리모델링이 완성된 저택은 이전의 어두운 모습과 판이하게 달랐다. 밝은 조명과 따뜻한 색감의 인테리어. 벽에는 여성의 권리를 지키다라는 문구와 함께 김하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참석자에는 기자들, 법률 전문가들, 심리 상담사들, 그리고 이미 상담을 신청한 여성들까지 있었다. 강지원 씨. 이 센터 덕분에 저는 남편에게 빼앗긴 자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어요.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말했다. 정신병 진단서를 위조당해서 절망했는데 여기에서 법률 도움을 받고 겁을 내리지 않게 됐어요. 저도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았는데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고 상담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여성이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짓고 마이크를 잡았다. 이 센터는 저의 복수가 아니라 희망의 공간입니다. 문서 모든 여성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으며 아무도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배를 부드럽게 감싸고 말했다. 이곳은 김하은 씨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고 앞으로도 모든 억압받는 여성을 지켜주겠습니다. 남아프리카 다이아몬드 광산의 수익은 계속해서 이 센터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며 무료 상담과 변호 서비스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 이수진이 금성산업의 남은 자산을 모두 매각해서 20억 원을 추가로 모았어. 이 금액으로 여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할 수 있어라고 말했다. 좋다.
창업 지원도 중요하다. 나는 끄덕였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비로소 정신적으로도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생일날, 여성법률지원센터에서 소규모 파티를 열었다. 기자들도 몇 명 참석했고, 센터를 이용하는 여성들과 함께 축하했다. 그때 우송부에서 소포가 왔다. 보내는 사람은 금민우였다. 나는 기자들의 시선 속에서 소포를 열었다. 편지지에는 헝클어진 글씨로 적혀 있었다. 지원아,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냥 아이를 생각해서 아이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적어도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려줘. 아이를 위해 조금만 용서해줘. 기자들은 이 내용을 듣고 나의 반응을 기다렸다. 나는 편지지를 펼쳐보고 천천히 종이 비행기로 접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배 속 아이가 살짝 움직였다. 금민우 씨는 아직도 모른다. 나는 종이 비행기를 손에 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객점으로 생각한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물러나고 포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잘 모른다. 나는 종이 비행기를 창밖으로 날렸다. 하늘로 날아가는 종이 비행기가 햇살을 받아 빛났다. 어머니라는 이 신분은 무엇보다도 갑옷이지. 약점이 아니다. 나는 차갑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저는 절벽에서 기어 올라왔고 악을 물리쳤다. 이 아이는 나의 가장 강한 갑옷이었고 다른 여성들을 지키기 위한 동력이었다. 금민우 씨, 너는 영원히 이 이치를 모를 것이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이 말은 다음 날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고 많은 여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지원 씨, 오늘도 상담 신청이 20여 건 왔어. 이수진이 나에게 보고했다. 어떤 여성은 당신의 이야기로 용기를 냈다고 말했어. 나는 창밖을 보았다. 여성법률지원센터 앞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여성, 혼자 왔던 여성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그들은 눈빛에 희망을 담고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아직도 간직한 임신 검사지를 꺼냈다. 3살 전 결혼기념일에 받았던 이 종이가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준 길잡이였다. 이 검사지는 나의 아픔과 굴욕을 증명했지만 동시에 복수와 희망의 시작이었다. 아기, 이제 안심해. 나는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엄마가 너와 함께 더 많은 여성을 지켜줄게. 문서히 세상이 너희들에게 더욱 정의롭고 평화롭게 되도록.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나의 여정은 계속된다. 이제 나의 사명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박순옥과 민우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회상할 것이고 여성법률지원센터는 계속해서 희망을 전달할 것이다. 나는 이제 강지원이 아니라 여성들의 권리를 지키는 방패가 된다. 이는 김하은을 위한 것이고 배 속 아이를 위한 것이며 모든 억압받는 여성을 위한 것이다. 세상은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나와 이 센터가 함께 노력한다면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변할 것이다. 이야기 끝.